계속 볼까요? 자, 이제 거시 이론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좀 어느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뭐냐면 미시 이론입니다. 이거 과정이라고 그래. 상호 과정 이론이라고 그래. 과정. 뭐랄까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학적 범죄 원인이니까 하나는 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범죄인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범죄한 것 같지만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면, 미시적 관점은 배웠다는 거야. 이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래 이렇게. 여러분들 따르트 기억나십니까? 따르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말이. 프랑스는 유행어 도시입니다. 유행어 파리. 그래서 프랑스는 사회학적, 사회환경적 범죄 원인론이 초기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뒤따라 캐게 그랬어. 뒤따라 캐게. 개자를 앞에 놓고요. 뒤에서부터 써. 뒤따라 캐게. 그러면 개자요. 자, 뒤르갱, 따르뜨, 락가사뇨, 깨뜰레, 게리. 이렇게. 뒤따라 캐게. 이 사람들이 환경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여기 따르뜨가 모방어 법칙을 얘기한단 말이죠. 범죄는 모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모방은 좀 현대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학습입니다.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적인 접촉 이론이 서덜랜드 막 써가지고 서덜랜드야. 차별적인 접촉 이론으로 학습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차별적인 접촉이 뭐냐 했더니 지가 좋은 사람만 만나더는 거야. 지가 멋있어 하는 사람만 만나더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친밀한 집단 가운데서 가족이나 또 학교에 가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애들이 그 애들만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범죄는 배우는 것이다. 이게 차별적인 접촉입니다. 아주 밀접한 접촉을 말해, 직접적인 접촉을 말해. 그래서 범죄를 한다고 했더니 이거 서덜랜드입니다. 그랬어 하는데 이 모양이 어때요? 그랬어 하는데 물어보는데 뭐예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랬어? 직접 만나야 배운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일함을 하면 배워. 다시 말해서 영화를 보고 어떤 영웅을 본다거나 또 친구 영화를 봤더니 부산에 있는 거기 조폭들 아주 멋있어. 아주 나도 좀 저렇게 좀 멋있는 삶을 한번 살고 싶어. 이러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멀리 있지만 차별적으로 유난히 그 사람들만 내가 존중이 돼. 존경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울 수도 있다. 이거 차별적인 동일화 이론입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만 봅니다. 못된 것만 봐요. 그래서 범죄인화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그레저의 차별적 동일화 이론입니다. 그랬어? 하면서 그래죠? 동일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그러죠. 사회학습 이론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사회학습 이론. 에이커스란 사람이 자 이름 봐봐. A 차 사고가 났네. 에이커 차 사고가 났어. 배우기는 배우는 건데 학습은 맞아. 학습 이론은 학습 이론이에요. 그런데 서덜랜드는 차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범죄를 배운다고 봤고, 그랬어? 하면서 아니야. 그렇게 밀접한 접촉이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사회적 학습 이론은 A커스가 A 차 사고가 났다고 그랬어. A카가 났어. 그러면 차 접촉사고가 났어. 일단 생각해봐요.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때요? 사고 났네 하고 이제 사고 났네. 가슴이 철렁하죠. 그리고 사고 나고 나서 뭘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할만하네. 응? 사고라도
돈을 더 버네. 어? 라고 해서 학습을 하고 모방을 한다니까. 학습, 모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별적인 접촉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차별적인 접촉. 그래가지고 그 접촉의 의미를 세워요.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정의라고 하거든, 정의.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화가 따라. 차별적인 접촉을 해도 뭐예요? 나쁜 친구들 만났다는 얘기야. 나쁜 친구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만나 가지고 우리는 조폭이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술도 사주고 뭔가 돈도 갖다 주고 찔러주고 하니까 보상이 뒤따르네. 아이고 돈이 되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모방을 한다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학습을 하더라는 얘기야.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안 보이네. 자, 이거 이대로 암기하시면 좋아.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차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차별적인 접촉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차를 많이 아직은 안 갖고 계시니까 돈 벌었네 한다니까. 돈 벌었네. 사고 났네.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보상이 앞에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목을 만지고 나오더니 병원에 누워버리네. 그러면서 뭐 대차 비용이 드니 어쩌니 하면서 막 수백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보상이죠. 강화야, 강화. 이 차 사고 나니까 저렇게 돈을 버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운다니까. 모방을 해서 배워요. 이 과정이 사회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에이커스야. 이름 기억하셔야 해. 에이커스. 사회학습 이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차별적 강화 이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차별적 강화. 그렇잖아요. 차별적으로 강화됐어. 강화됐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학습 이론입니다. 이제 배운다는 거야. 범죄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모방호 법칙에서 이렇게 사람까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이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범죄는 왜 하지? 그래서 왜 하지? 자, 이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범죄는 문화가 만들어갖고 전달되더라. 아노미 상태가 되니까 범죄를 하더라. 갈등적인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하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배워서 하더라. 다 뭐야 이게? 왜 하더라요? 왜 범죄를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통제 이론은 반대야. 왜 범죄를 하지 않지라고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는 범죄를 왜 하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통제 이론은 범죄를 왜 안 하지?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개인이나 사회적 통제가 있으면 범죄를 하지 않더라는 거야. 개인이나 자기 마음속에 나는 컨닝하지 않아. 남의 것 치사하게 보지 않아. 내가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나는 범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통제력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회 통제요. 부모나 학교나 또 어디 뭐 교회나 이런 데 갔더니 나에 대한 어떤 뭔가 하려고 봤더니 못하게 해. 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회 통제야. 이런 개인과 사회적 통제적 관점에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라이스와 나이야. 라이스와 나이. 이제 이 이름들 라이스야. 라이스. 여러분들 집에서 있다가 부모님이 늘 지켜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어느 날 야 아빠 엄마 여행 갈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한 이틀 있어라 하면 어때요? 기분이? 라이스 하잖아. 통제가 없어지니까 좋아질 거야. 나이스. 자, 나이는 뭐예요? 나이. 자,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은 함부로 나무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무라지 말라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통제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들면 말이야,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너무 직접적으로 너 하지 마. 그리고 또 통제를 하라고 하니까 뭐 경찰이 와갖고 하고 이러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이스는 개인과 사회 통제에 대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이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통제가 더 효과적이냐에 관심을 갖고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봉쇄 이론이 나와요. 봉쇄는 뭐예요? 막는다는 뜻이죠. 차를 타고 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를 막 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테트리스 깨기 막 슝슝슝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렸어. 렉이 딱 걸리면 어때요? 이게 뭐 잘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고 뭐 늦어지고 나중에는 뭐 화면이 깨지고 못 놀게 되잖아. 렉 걸리면 뭐예요?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그래서 렉크리스야. 렉크리스의 봉쇄 이론이야. 렉크리스. 렉 걸렸다 이 말이야. 렉크리스의 봉쇄 이론. 자,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거야. 개인적인 내 자신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아주 그 건강한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 통제 요인이 있고요. 또 이것도 사회적 통제 요인이 있고 그래. 그런데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내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렉 걸려서 범죄하지 않는 거야. 범죄를 하는 장소에 혹시 가더라도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쇄 이론이. 그 다음에 중화기술 이론, 표류 이론, 이렇게 해요. 중화기술 이론, 표류 이론. 여러분들 이 중화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 합리화 시켜본다는 얘기야. 합리화. 자, 범죄를 합리화시켜. 자, 표류한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자, 잘 들어봐. 나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이 부분을, 이 범죄학을 나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준 사람은 없어요. 자, 이거 뭐라고? 개인과 사회적 통제를 강조했던 사람은 라이스, 나이, 초기 통제학자들이고요. 봉쇄 이론은 렉 걸렸다고 그랬어요. 자, 중화기술은 설명 잘 들어. 자, 도로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그러면 이렇게 노란 줄이 이쪽 가운데 중앙선이,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러 갈 때 어른들이 이제 또 운전할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지 어떤 미친놈이 처음부터 그냥 여기 가가지고 막 이제 달려갑니까? 가면은 깨지게 돼 있죠. 바로 걸리게 돼 있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평소에는 이렇게 말 잘 듣는데, 평소에는 규범을 잘 지켜, 법을 잘 지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옆에를 보니까 경찰관도 안 보여, CCTV도 안 보여. 그런데 차도 안 와?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막 트래픽이 걸려갖고 차들이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응?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들이밀어가지고 쉥 하고 달려가는데 끝까지 갑니까? 안 가. 왜? 언제 또 경찰이 나올지, 상대방에서 차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다가 어때요? 바로 들어온다니까. 응? 조금 들어왔다가 또 가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가서 쉥 달렸다가 또 들어오고, 이 짓거리를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예요? 드리프트 하는 거예요. 이걸 표류라고 그래. 표류. 이거 표류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범죄인이라고 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가는데, 옆 차선으로 가는데 갔을 때 변명을 한다는 거야. 변명을. 그 변명이 뭐야? 중화라고 하고 합리화라니까. 중화기술이야. 내 책임 아니야. 아니 너무 막혀가지고 이거 방법이 없잖아. 그냥 옆에 내가 이리 가가지고 차를 사고가 났어. 어땠어? 누가 뭐 피해 본 사람 있어? 피해 본 사람 없잖아. 가해자 부정, 가해 부정. 가해 안 했잖아. 내가 가서 그냥 슬쩍 왔을 뿐인데. 그다음 다친 사람 있어? 피해자 부정. 그리고 이거 갈 때 내가 왜 갔냐면 아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어야 해. 그래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제 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이거 늦으면 큰일 나잖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피해자 보정, 가해자 보정, 책임 보정, 또 뭐가 있어요? 고도의 충성이라고 그래. 충성심의 충성. 자, 상위 가치에 대한 충성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안 늦기 위해서 달려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중화기술, 합리화를 쓰면서 산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앞에가 만약에 경찰이 나를 잡잖아요. 잡으면 뭐라고 얘기해? 아이, 지는 더 하면서, 에? 지는 내가 보니까는 뭐 지금 마음대로 다니더만, 에? 그러면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라고 그래. 비난자에 대한 비난. 이렇게 중화 기술을 발달시켜 갖고 자기의 범죄를 그냥 합리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범죄는 어느 때 한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 사이크스와 마차가 그래. 사이크스와 마차. 이름 잘해요. 사이클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암기되죠? 사이클과 마차입니다. 사이클과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중화기술을 발휘한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사회통제이론이라는 게 있어.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연대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연대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친구끼리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려면 뭘 해야 해요? 술도 마셔야 하고 그러죠. 우리 이제 여자친구들은 여학생들은 뭐예요? 초콜릿도 나눠야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I, A, B, C 초콜릿을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상호 연대를 강화시켜. 이 연대 의식이 강화되면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 지금 통제 이론은 왜 범죄를 하지 않지라는 주장이에요. 왜 범죄를 하지 않아? 그랬더니 내면적인 통제와 사회 통제가 있어서 가족이나 학교의 통제가 있어서 범죄를 하지 않는 거야. 마음속에 특별히 마음속에 봉쇄 이론은 내외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아관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걸렸다고 그래서 내 걸려서 봉쇄 이론이에요. 사이클과 마차를 타고 표류합니다. 그러면서 중화 기술을 발휘해요. 자, 중화 기술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에서의 어떤 연대 의식, 사회 연대, 사회 통제 의식에 의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IABC 초콜릿은 누가 만들어요? 허쉬 초콜릿이야. 허쉬 초콜릿. 허쉬의 IABC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범죄를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이론들은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거예요. 청소년들에 대한 거야.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얘가 인발브먼트 참여를 어디에 참여를 잘 하더라. A 어태치먼트 애착심이 강하더라. B 빌리프 신념이 있더라. C 커미트먼트 전념을 하더라. 전념. 자,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어디에 내가 학교를 간다 또는 뭐 친구 모임을 간다, 좋은 친구들 교회나 이런 데를 참여를 잘해.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나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아주 좋아.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찰싹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망이 될까봐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정서적 마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애착을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자, 신념은 뭐라고? 빌리프야. 아니, 우리 사회는 내가 규범을 잘 지켜야 해. 다른 사람도 규범을 잘 지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사회에 대한 믿음. 내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만 일을 하면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니까. 신념이.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거야.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고 직장인은 직장 일에 전념하는 거. 이러한 거 커미트먼트입니다. IABC 요소가 사회 연대 요소더라는 거야. 사회 통제 요소야. 그래서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범죄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자,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연대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좀 녹화를 녹음을 해서라도 몇 번 들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 몇 번 들으면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읽혀. 자, 봐. 지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미시 과정이다, 그것이 이론이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범죄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범죄의 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범죄가 원인이 이러면 범죄 대책은 뭐였어요? 자, 우리 좀 더 늦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플러스 심리 성격적 범죄 원인론, 플러스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범죄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범죄 원인이 드러났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이것을 방지 대책을 해야 하잖아. 범죄를 없애는 가장 중심적인 방법이 뭐다?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없애. 근데 이 형벌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아이들이 범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뭐가 있다? 보완처분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읽을 때는 보완으로 읽고 쓸 때는 보완처분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인데, 이 형벌이, 특별히 이 형벌이 범죄를 오히려 만들더라는 거야. 범죄를 조장하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범죄를 오히려 만든다. 범죄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인데 범죄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이 조장하는, 왜 조장이 되더라? 범죄를 만들더라?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더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낙인 이론에. 그래서 낙인 이론을 딱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할 수 있다. 뭔가 처음에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 한다? 1차적 일탈이라고 그래요. 1차적 일탈.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제 형벌을 때린단 말이죠. 자, 형벌을 때릴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어때요? 이 나쁜 놈 자식 하고 외면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을에서는 저놈 자식 아주 못된 놈이야죠. 그러면서 형벌을 통한 공식적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공식적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공식적, 친구 사이에서 비공식적 처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회적 이제 처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나 이런 처벌이 있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도소 한번 다녀오면 뭐예요? 차별적인 기회 구조에 빠지게 돼. 기회 구조. 이 기회 구조라는 것은 좋은 친구 못 만나. 한번 교도소 다녀오잖아요. 다녀오면 좋은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아. 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해 다녀. 피해. 학교도 제대로 못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하고만 사귀게 돼. 차별적인 기회구조에 빠지게 되고, 또 차별적인 어떤 취직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자기 내면에, 여기도 이를 한번 옮겨볼까? 나는 쓰레기다. 자기 내면에 이렇게 나는 쓰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냐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책임감이. 뭘 잘해야 할 이유가 없어. 왜? 어차피 뭐 내가 잘하나 못하나 뭐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고, 내가 뭐 이제 와서 뭐 새 사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인정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나는 세상 쓰레기야.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2의 일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초범에서 이제 2범에서 이제 3범, 4범, 5범이 되면서 이제 본인은 직업이 범죄인이 돼버립니다. 범죄인이 이제 직업이야. 범죄가 직업이야. 이렇게 돼버려. 이것을 낙인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차적 일탈이 있을 때
어? 너희가 뭘 했니? 형벌을 때렸지 않니? 이런 얘기야. 공식적인 낙인을 했지 않니? 물론 비공식적 낙인도 있는데 이 형벌 그것도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쓰레기가 됐고 그 쓰레기가 결국은 책임감이 없어지고 제2의 일탈로 가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업 범죄인이 됐다. 그러므로 뭘 해라? 낙인 찍지 말란 거야. 이 형벌이나 비공식적인 거 이거 낙인 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낙인 이론가들의 얘기야. 그러면 이게 좀 무슨 얘기야 지금? 국가 형벌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반기를 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낙인을 그럼 안 찍으면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교도소 보내려면 보내지 말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사회 내에서 처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4D 이론이니 하면서 이제 비범죄화 할 수만 있으면 범죄화 하지 말고 또 비형벌화하고 또 다이버전이라 해서 전환정책 써가지고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 전환정책 다이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차적 일탈에 대해서 1차적 일탈 자 낙인이 있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자기관념이 생기고 제2의 일탈로 갔는데 제2의 일탈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 낙인의 결과다. 특별히 형벌, 공식적인 처벌 이것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범죄를 방지하려면 뭐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범죄화 범죄에서 빼줘라는 얘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더라도 형벌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비형벌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정책을 써라. 교도소에 들어넣을 것을 어떻게 해라? 사회 내로 교도소에 넣을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어디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사회 내 처우로 사회 내 처우로 보관찰로 돌려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낙인 이론가들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을 기억하셔야 해. 첫 번째 탄넨바움. 탄냄새 나요. 그래서 악의 극화야. 악의 극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쁜 놈 해놓으면 계속해서 나는 나쁜 놈. 그래 너 나쁜 놈이구나. 그래 나쁜 놈 하면서 계속 강화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악의 극화입니다. 자, 두 번째 레머트대로 살래. 레머트가 뭐예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얘기합니다. 1차적 일탈에 대한 낙인이 주어지면 에이 내 멋대로 살래 하면서 2차적 일탈을 한다는 얘기야.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을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베커가 있어. 베커는 비켜 이 소리야. 비켜. 자리 비켜 이 말이야. 한번 교도소 다녀오면 낙인을 찍게 되면 뭐가 돼요? 전과자가 됩니다. 이 전과자라고 하는 지위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해도 얘기하다가 나 교도소 한번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그 전과자가 그 사람의 주요한 위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위를 주지위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은 전과자야 이 말이 먼저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위를 박탈했다 해서 주지위론 얘기를 합니다. 비켜 자리 비켜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안 보이나요? 슈어입니다. 슈어. 자, 슈어. 한숨 쉰다 이 말이야. 한숨 쉬어.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뭐예요? 여기 낙인 후에 부정적인 자기관념이 생기잖아요. 이 부정적인 자기관념이 생기니까 뭐예요? 한숨을 쉬게 돼.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를 하더라는 얘기야. 자기 책임이 없고 자기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지 않은 수준이 돼버렸어. 그러면 범죄를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네 사람입니다. 낙인 이론가들 크게 네 사람. 전에는 낙인 이론 하면 1차적, 2차적 이것만 생각했거든. 이제는 각 사람마다 중요합니다. 그대로 기억하셔야 해요. 탄넨바움은 탄냄새 납니다. 레머트는 레머트대로 할래. 1차, 2차, 2차적 일탈. 비켜는 자리 비켜 주지 내 자리야. 전과자가 내 자리야 라는 얘기고
슈어는 한숨 쉬면서 범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이 한 장으로 전체를 사실은 봤어요. 뒤에 가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